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경제로 정리해드리는 해먼입니다. 오늘은 에브리싱 랠리 유동성 파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은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가 작년 9월에서 10월쯤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금이랑 음도 올라가, 여기에 집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죠. 안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저희 월급입니다. 월급 빼고 모든 자산이 전부 다 오르는 것. 그래서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거지가 돼서 아주 배가 아파지는 시기가 바로 이 에브리싱 랠리 구간입니다. 최근 이란 전쟁 이후에 이 유동성 파티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면 방향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자산 시장에 하나 둘씩 충격이 중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바로 에브리싱 크래시, 모든 자산이 고꾸라지는 시기와 연결이 됩니다. 에브리싱 랠리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에브리싱 크래시가 시작이 될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에브리싱 랠리는 1900년도 들어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 때 말씀드렸던 영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던 1920년쯤으로 가보면, 이때 미국이 파운드의 패권을 달러 패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인데 이게 여기저기 도입되면서 각 분야의 공장이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이 됐고 생산과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1985년에 미국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을 제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플라자 합의라는 건데 미국의 뒤통수를 맞은 일본도 뭔가를 했어야 됐습니다.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대출을 미친 듯이 풀어버렸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데 기업들에도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돈이 얼마나 몰렸냐면 전 세계 시총의 상위 50대 기업 중에 33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뻥튀기가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을 푸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시기입니다. 전 세계 무역이나 투자, 이동, 이 모든 게 멈추면서 세계를 굴리던 경제 시스템이 멈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앞장선 건 강대국들이었습니다. 미국, EU, 일본. 돈을 풀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기본적인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대출도 해줬는데 직접 주는 돈도 상당했습니다. 결국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는 극복했지만 실상은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브리싱 랠리도 그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돈을 금고에 쌓아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은행에 넣어놓거나. 그런데 요즘엔 그것도 부족하다 소리를 좀 많이 듣죠.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거나, 돈이 아주 많으면 집을 사거나, 정말 많으면 건물을 삽니다. 우리 모두가 건물주가 꿈인 것처럼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어딘가는 쓰게 돼 있고 그 돈이 돌고 돌아서 자산시장, 기업 같은 데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물건인데 사려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급과 수요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금인데 가격이 너무 올랐어. 그러면 이제 금 말고 조금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은을 사겠죠? 근데 은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주식이 좀 괜찮네 하고 주식에 또 몰릴 수 있죠. 이렇게 돈이 많으면 그 돈이 여기저기로 가기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이 에브리싱 랠리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기준금리의 인하입니다. 금리가 내리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것저것 사기가 한결 쉬워지겠죠. 대출이 들면서 그 돈으로 또 집을 사거나 여기저기 투자하려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데 대출을 또 더 받아서 그 자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도 또 있겠죠. 돈이 무한대가 아닌데 막 찍어낼 수가 없는데 이게 대출금리 내렸다고 은행이 다 대출을 내줄 수가 있을까요? 은행은 돈이 없어도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금이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만약을 위해서 예치해 놓은 10%를 제외하고는 90만 원을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들어오고 90만 원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금 100만 원 맡긴 사람이 100만 원을 찾으러 왔네요? 은행은 100만 원을 돌려줍니다. 근데
대출 90만 원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뭔가요? 100만 원이 190만 원이 되는 마법입니다. 이게 바로 은행의 신용 창조 개념입니다. 은행 위주의 화폐 시스템에서는 이런 신용 창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불법이나 사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놔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의 통화량이 점차 늘어야 돈이 더 빨리 회전이 되고 더 빨리 소비가 되고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빨리 늘면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증가량은 그 국가의 연간 GDP 성장률 정도로만 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화폐가 급격하게 풀린다. 이게 바로 버블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에브리싱 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언론에서 M2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M2가 뭔데 자꾸 M2가 많아지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M2가 바로 통화량이라는 겁니다. M1은 현금이나 예금같이 아주 좁은 개념이어서 우리 경제에 흘러다니는 전반적인 통화량이다 하면은 그게 바로 M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M2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은행에 예금을 맡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행에 보관료를 또 줄게 해서 돈을 또 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갑자기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데 마이너스 금리를 코로나 때 일본이 실제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거의 제로 금리까지 갔던 미국이나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도 검토를 했었어요. 이게 왜일까요? 은행에 돈을 쌓아두지 말고 빨리빨리 돈을 대출을 받아서 팍팍팍 쓰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까 대출 받으면 돈을 더 줄 테니까 빨리 더 대출을 받아서 막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뭔가요? 집값은 월급을 받아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폭등을 했습니다. 월급을 제외한 모든 자산 가치가 다 올랐습니다. 돈이 많잖아요? 사고 싶은 것도 많아지면서 수요가 막 늘면서 이 물건 값이나 음식 값도 오르고 전반적인 물가가 다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 좀 소비가 다시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아주 길어지면 경기 침체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 전에 나서서 미리 국민들이 이게 아닌데라고 느끼기 전에 기준금리를 미리 올려서 대출 받는 걸 조금 어렵게 만들고 물건 사는 걸 어렵게 만들면서 이 적절한 물가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전 세계 중앙은행도 물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깜짝 놀랐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막 다시 끌어올렸어요. 충분했을까요? 시중에 있는 돈을 충분히 회수하지도 못하고 관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금리를 막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코스피가 2200에서 지금 5500까지 올랐죠. 반도체 기업들의 엄청난 실적이 한 축이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이 풀려서 생긴 유동성 파티의 결과입니다. 이 두 개가 만나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건데 근데 처음에는 정부 예측보다는 괜찮았어요. 물가가 상승하려는 압력이 엄청 높아야 되는데 이걸 막아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엄청난 저유가 상태입니다. 이 이란 전쟁 전을 조금만 떠올려 보시면 그때는 유가가 배럴당 60달러였어요. 그런데 곧 50달러대로 내려갈 거라는 예측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름값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린 당장 차 끌고 다니기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우리가 석유로 만드는 전기 비중도 상당하고 이 공장을 돌리는 가격,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이 물류 비용 이게 다 원유, 석유값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낮으면 물건값이 잘 안 올라요. 물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랑 중앙은행은 속으로 아주 행복했어요. 수출은 잘 되지, 증시는 화랑이고 부동산 가격도 잡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물가는 안 올라요. 사실 환율이 뛰어도 걱정을 안 한 이유가 저유가였어요. 근데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상황이긴 해요. 다들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이유가 유가가 2배 뛰면 실제 그 물건 가격에 유가가 역할했던 부분의 분량이 2배로 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엄청난 물가 상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물가가 이렇게 뛰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이 최근에 주담대 변동 5년 끝나고 나서 새로운 금리 받고 되게 놀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아야 연 3-4% 이랬는데 지금 6%까지 갔거든요. 예금 금리도 꽤 뛰었고 이 채권 금리까지 다 뛰었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금리가 다 뛰고 있어요.
다시 조금만 돌아가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의 사례인데 2014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가계대출이 코로나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대출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받아서 집을 샀거든요. 그때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대출금리가 내려갈 걸로 봤는데 안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기준금리 내렸는데 은행들이 대출금리 안 내린다. 얘네 장사하려고 이런다. 은행을 좀 혼내달라. 그때 잘 보시면 신기한 현상이 있었는데 2024년 8월에서 10월에 가계대출이 어마어마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이에요. 전에 사람들이 대출을 엄청 받은 거예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곧 내릴 거라고 아주 먼저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초에 이미 대출금리가 엄청나게 먼저 내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장의 예측대로 기준금리가 그 후에 내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의 선반영이었습니다. 그때는 6개월 정도의 선반영이 있었어요. 지금의 선반영은 어떨까요? 지금 오른 대출금리는 6개월 뒤에 기준금리를 나타내는 어떤 선행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금통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리의 방향이 바뀌려면 평균 12개월 정도 걸린다. 금리 동결 기간에서 인상 기간으로 하는 데는 보통 평균 한 12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그때는 인하기에서 갑자기 동결기로 바뀐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거기로부터 1년이 되는 때가 올해 11월이고요. 이 발언 이후에 한참 뒤에 이란 전쟁 때문에 물가가 한 1.5배 넘게 오를 예정이거든요. 한국은행의 최대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원래 한국은행이 목표했던 물가 수준은 연 2% 수준인데요. 지금은 3%를 넘어서 3% 중반까지도 예측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11월까지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가 지금 얼마나 좋고 또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